내가 진짜야. 조조일지도 모르는 남자가 나를 향해 소리쳤다. 아니, 내가 진짜야. 네가 결혼한 남자라고. 조조일지도 모르는 다른 남자가 소리쳤다. 나는 엽총을 들고서 그들을 살펴보았다. 뉴스에서 복제인간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하긴 했지만 설마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몰랐다. 조조는 내가 총을 싫어한다는 걸 알면서도 자기가 산 총의 사용법을 배워야 한다고 고집을 부렸다. 둘을 보니 둘 다 똑같은 머리에 똑같은 옷. 내가 항상 버리라고 했던 우스꽝스러운 핀업 넥타이를 하고 있었다. 경멸에 가득 찬 눈빛도 똑같았고 정하는데 너무 오래 걸린다고 화를 내는 목소리도 똑같았다. 나는 심호흡을 하며 침착해지려고 애썼다. 제기를 봐봐. 남편과 가짜도 구분 못해? 첫 번째 남자가 소리쳤다. 두 번째 남자도 소리를 지르려고 하다가 몇 년 동안 듣지 못했던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봐봐. 다시는 솔즈베리 스테이크를 만들어 달라고 하지 않을게. 당신이 싫어하는 거 알아. 집안일도 열심히 할게. 불공평하니까. 글렌이 커밍아웃 한 후 쫓아낸 거 글렌에게 사과할게. 더 좋은 사람, 더 좋은 아빠, 더 좋은 남편이 되기 위해 노력할게. 제발. 멍청한 놈. 첫 번째 남자가 기뻐서 소리쳤다. 복제 인간이 겁이 많다는 건 들었지만 이렇게 비굴할 줄은 몰랐군. 이제 바바가 누가 진짜인지 알았어. 나는 눈을 깜빡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응, 어느 쪽이 진짜 내 남편인지 알겠어. 그리고 나는 글을 썼다. 복제 인간은 총소리에 움찔하다가 쓰러진 진짜를 보고 숨을 토해냈다. 나는 총을 바닥에 던졌다. 그는 일어서서 걱정스러운 얼굴로 나를 쳐다보았다. 그는 다가와서 내 어깨에 손을 얹더니 다시 한번 듣고 싶었던 목소리로 괜찮아? 라고 물었다. 나는 다시 고개를 끄덕이고 그를 바라보았다. 아까 한 말이 거짓말이라면 신고할 거야. 엉뚱한 사람을 쏘는 실수를 저지른 건 내가 처음이 아닐 테니까. 복제 인간은 고개를 저으며 부드럽게 웃었다. 물론 그럴 리가. 위험하긴 하지만 우리가 오리지널보다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건 훨씬 쉽거든. 그는 넥타이를 풀고 얼굴을 찡그리더니 바닥에 내던졌다. 지금까지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지. 평소 나는 지하철을 자주 이용한다. 내가 자주 이용하는 역에는 매일 아침 통근 시간마다 역내에 앉아 뭔가 투덜투덜 중얼거리는 남자가 한 명 있었다. 어느 날 호기심이 동한 나는 그 남자 근처에 서서 그가 중얼거리는 걸 들어보기로 했다. 그의 눈앞으로 조금 뚱뚱한 아줌마가 지나갔다. 그러자 남자는 돼지 라고 중얼거렸다. 뭐야, 단순한 욕이었나? 사람을 동물에 빗대고 있을 뿐이잖아. 흥미를 잃은 내가 그에게서 멀어지려는 찰나 남자는 앞을 지나가는 샐러리맨을 보고 사람이라고 중얼거렸다. 확실히 엄청 평범해 보이는 사람이긴 한데 다른 날도 심심풀이 삼아 그의 말을 엿들었다. 남자의 앞으로 깡 마른 사람이 지나갔다. 그러자 남자는 소라고 중얼거렸다. 소? 저렇게 야윈 사람을 보고? 다음엔 아주 전형적으로 비만 체형인 남자가 지나갔다. 채소? 돼지가 아니라? 나는 하루 종일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 한 가지 생각을 해냈다. 그는 어쩌면 현생이 아닌 이전의 생을 보고 있는 건 아닐까? 몇 번이나 남자를 관찰하는 사이 의문은 확신으로 바뀌었다. 남자에게 지금까지 가져온 의문과 남자의 능력을 손에 넣는 방법을 가르쳐달라 청원했다. 남자는 잠시 동안 멍한 눈으로 나를 쳐다보다 이내 내 머리에 손을 댔다. 그 다음 날부터 남자는 역에 나타나지 않았다. 대체 그 남자는 뭐였을까? 나는 남자가 가졌던 능력을 손에 넣었다. 헌데 그 능력은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 이 능력으로 알 수 있는 건 단 하나, 그 사람이 이전 식사에 뭘 먹었느냐 하는 것. 너무나 시시한 능력에 나는 그만 웃어버렸다. 2017년 11월 3일 하루는 태평양 표준시 오전 6시에 다시 시작된다. 전 세계 어디든 말이다. 하루가 18시간 동안 지속되다가 모두 12시가 되면 잠이 들고 6시에 잠에서 깨어나면 모든 것이 초기화된다. 모든 사람들의 기억 빼고 전부 말이다. 처음 몇 주 동안은 모두가 혼란스러워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무도 파악할 수 없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상황을 믿지 않았고 그러다 다양한 이론이 등장했다. 신이 우리에게 벌을 내린 거다. 외계인의 소행이다. 지구온난화다 등 모든 것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전 세계의 과학자들이 그 원인을 알아내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 하지만 저장하거나 직접 쓴 모든 것이 18시간마다 계속 초기화된다면 연구를 계속하기 어려울 거다. 외울 수 있는 것에도 한계가 있고 말이다. 어떤 사람들은 내일이 없으니 쾌락을 중시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 그중 몇몇은 자살을 한 후
오전 6시에 다시 살아나곤 했다. 죽는 동안은 아무 기억도 없었다고 했다. 결국 과학자들조차도 연구를 중단했다. 사람들은 이 현실에 순응하고 새로운 형태의 삶을 만들려고 노력했다. 대부분 생각보다 잘 적응해 나갔지만 나처럼 루프가 시작되기 전에 죽어가는 사람들에게는 최악이었다. 나는 2주밖에 살 수 없다는 시한부 선고를 받았었다. 통증은 견딜 수 없었고 진통제도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이 병동에 있는 대부분의 환자와 비슷한 병을 앓고 있는 수백만 명의 환자들이 치료나 죽음의 희망 없이 고통의 연속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했다. 어떤 삶이든 죽는 것보다는 낫다고. 소등합니다.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여전히 우리 같은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 매일 출근하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한 명이다. 정말 착한 사람이다. 나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여인이 주었던 이상한 황금 시계를 되감고 시침을 오전 6시에 맞추며 다시 한번 생각했다. 어떤 삶이든 죽는 것보다 낫다고. 이번 시험은 기말 성적의 20%를 차지합니다. 모두 행운을 빌어요. 시작하세요. 나는 컴퓨터 화면에 있는 시작 버튼을 누른다. 손바닥에 땀이 차고 호흡이 가빠진다. 시험이 무섭진 않다. 진짜 무서운 건 내가 지금 하려는 일이다.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에 설명문은 건너뛰고 바로 문제로 들어간다. 소셜미디어가 몰락한 이유에 대해 에세이를 쓰세요. 소셜미디어. 아는 주제다. 나는 선생님이 교실 반대쪽에 있는 걸 확인한 뒤 조용히 키보드를 치기 시작했다. 소셜미디어는 한데 지금 뭐 하는 거죠? 들켰다. 선생님이 아주 빠르다는 걸 곧잘 잊어버리곤 한다. 그냥 메모하고 있었어요. 선생님은 내 화면을 바라봤다. 이번 과제는 AI가 소셜미디어의 몰락에 대해 가장 훌륭한 에세이를 쓸 수 있도록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거예요. 메모는 필요 없어요. 그리고 왜 당신의 AI 생성기가 아직 안 켜져 있죠? 나는 고개를 숙이고 말했다. 그냥 제가 한번 써볼까 해서요. 교실에 웃음이 터진다. 선생님은 눈을 가늘게 뜨고 나를 바라본다. 인간의 표정이 학습된 기계인 건 알지만 정말 무섭다. 그래서 오르투성이인 에세이를 제출하려고요? 그런 건 감지하는 시스템도 있다는 거 모르나요? 완벽한 점수를 잃을지도 모르는데 왜 그런 위험을 감수하죠? 직접 쓰겠다니. 정말 어처구니 없네요. 선생님은 나를 비웃으며 다른 학생 쪽으로 가버린다. 미안. 나는 나 자신에게 사과했다. 좀 더 조심했어야 했어. 선생님은 어처구니 없다고 하지만 나는 들은 적이 있다. 직접 에세이를 쓰는 수업이 있었다는 걸. AI가 아닌 사람이 사람에게 글쓰기를 가르치던 그런 세상. 지금은 사라진 과거의 이야기지만. 나는 한숨을 쉬며 AI 생성기를 켰다. 그리고 자판을 다시 치기 시작했다. 잘 쓰인 4단락짜리 에세이를 생성해주세요. 주제는 차가 격하게 흔들리고 충격에 눈을 떴다. 직감으로 사람을 친 걸 깨달았다. 나는 식은땀을 흘리며 차에서 내렸다. 정장을 입은 남자가 쓰러져 있었다. 머리에서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주변에 사람이 없는지 둘러보았는데 아무래도 장소가 이상했다. 아까까지 번화가 근처 조용한 빌딩 거리 사이를 달리고 있었는데 잠깐 존 것만으로 이런 산소까지 와버렸다. 나뭇잎이 스치는 소리가 마치 나를 질책하는 것 같았다. 남자에게 다가가 어깨를 흔들어 보았지만 전혀 반응이 없다. 정말로 죽어버렸다. 다행히도 가로등 하나 없는 산길에다 목격자도 없다. 차 보닛에도 눈에 띄는 흠집이 없었다. 이대로 잠자코 있으면 어쩌면 들키지 않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경찰을 부르려고 꺼내든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다시 집어넣은 뒤 남자의 다리를 들고 차도에서 풀숲으로 숨겼다. 이걸로 당분간 발견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끙끙대는 동안에도 차 한 대 지나지 않는 산길이다. 이런 산속에 정장을 입은 채 떠돌아다니던 이 남자도 이 남자다. 시체라도 묻고 있었거나 괴물이겠지. 나는 그런 생각 따위를 하면서 차를 찾았다. 하지만 아무리 걸어도 차도가 보이지 않는다. 방향을 잃은 건지 점점 산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았다. 그때 주머니에 들어있던 휴대전화가 울렸다. 귀에 대자 기계 음성이 이름을 읽는 소리가 들렸다. 10여 명을 부르고도 멈출 기미가 안 보인다. 조조. 조조? 내 이름인데? 음성은 뚝 끊기고 그 후로 휴대전화는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다. 자신이 괴기 현상에 조우한 것에 두려워하며 그 추운 산속을 헐레벌떡 달렸다. 몇 시간, 며칠, 몇 주가 지났을까? 시간 감각이 뒤틀린다. 아무리 애를 써도 산에서 나갈 수가 없다. 이대로 죽는 걸까 생각했을 때였다. 소리에 민감해진 귀가 이질적인 소리를 감지했다. 멀리서 눈부신 빛이 다가온다. 차다.
나는 풀숲을 헤치고 도로로 뛰어들었다. 이제 경찰에 붙잡혀도 좋아. 날 구해줘. 나는 소리를 지르며 손을 흔들었지만 차는 반응하지 않았다. 어느덧 깨닫고 보니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거리까지 접근했다. 나는 보았다. 운전석에 앉은 여자가 핸들을 잡은 채 졸고 있는 것을. 차가 격하게 흔들리고 충격으로 눈을 떴다. 정장을 입은 남자가 쓰러져 있었다. 어느 날 밤 먼저 이불 속에 들어간 아내가 폰을 보며 웃고 있었다.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 중학교 때 친구가 오랜만에 연락을 보내왔다는 것이다. 오, 누구? 여자? 나도 이불 속으로 들어가면서 물어보았다. 바바라는 여자애인데 3년 내내 같은 반이었는데 낯을 가려서 나밖에 친구가 없으니까 늘 내게 붙어 다녔어. 아내는 그립다는 듯이 기쁜 목소리로 대답했다. 몸이 작고 얌전해서 왠지 보호해주고 싶어지는 애였어. 고향을 떠나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불을 끈 뒤에도 아내는 바바와의 추억 얘기를 한참 계속했다. 수학여행에서 아내랑 같은 조에 넣어달라고 담임에게 애원한 일이나 여러 고민을 아내에게 상담한 일 등. 아내는 자랑스러운 듯이 말했다. 지금은 굳이 따지자면 얌전한 성격인 아내한테도 저런 시기가 있었구나 하고 나는 흥미진진하게 이야기를 들었다. 며칠 후 처제에게 전화가 왔다. 예전에 내가 빌린 물건을 돌려달라는 연락이었다. 나는 통화를 하면서 처제에게 전날 아내가 해준 친구 얘기를 들려주었다. 그러자 처제가 말했다. 아, 학생회장이었던 바바 선배요? 언니가 늘 그 선배를 따라다녔어요. 바바 선배도 좀 귀찮았겠지만 워낙 착해서 쳐내진 못했을 거예요. 나는 귀를 의심했다. 다른 사람이랑 착각한 거 아닐까? 하지만 처제가 말하길 친구가 없었던 아내가 집에서 언급한 유일한 반친구 이름이었기에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근데 그 선배 졸업하기 전에 죽었어요. 수능 망치고 자살했댔나? 나는 혼란스러웠다. 전날 아내는 바바한테서 연락이 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처제는 바바가 죽었다고 말한다. 아내가 말한 바바랑 처제가 말한 바바는 다른 사람인 걸까? 아내는 누구한테 연락을 받은 걸까? 애초에 전부 아내의 거짓말인 걸까? 어릴 적 4살 때 만났던 개가 있다. 그 개는 우리 집에서 키운 게 아니었다. 하지만 매일 나를 찾아왔다. 지저분한 옷을 입은 그 개는 항상 집 뒷마당에서 나를 기다렸다. 나는 그 개에게 그림자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때마다 그림자는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그림자가 참 좋았다. 어느 날 밤 그림자가 아픈 것처럼 보였다. 다친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그림자를 집 안으로 데려오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 나는 조용히 잠금장치를 풀고 창문을 열었다. 괜찮아. 들어와도 돼. 그림자가 한 발짝 내디뎠다. 하지만 그 순간 그림자는 갑자기 멈췄다. 내 어깨 뒤를 빤히 쳐다보더니 놀란 듯이 도망쳤다. 내 뒤에는 아빠가 서 있었다. 그림자가 왜 그렇게 도망쳤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몇 년 후 고등학생이 된 나는 그림자에 대해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 엄마와 아침을 먹던 중 갑자기 그림자가 떠올랐다. 엄마, 응? 어릴 때 창밖에 있단 게 기억나요? 나는 웃으며 물었다. 엄마는 움직이던 손을 멈췄다. 왜 그 얘기를 꺼내? 엄마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냥 기억이 나서요. 매일 밤 왔던 게 있잖아요. 엄마는 한숨을 쉬며 관자놀이를 누르더니 말했다. 그래, 아빠를 보고 도망치고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잖아요. 잘 살고 있을까요? 엄마는 잠시 침묵한 뒤 말을 이었다. 그 당시 정신병원에서 탈출한 남자가 떠돌아다니는 것 때문에 동네가 흉흉했어. 나는 엄마가 갑자기 왜 다른 얘기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서 고개만 갸웃거렸다. 넌 너무 어렸고 걔가 어떻게 생겼는지 제대로 알지 못했을 거야. 알 수 없는 소름이 끼쳤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린 그림자가 너의 상상 친구라고 생각했어.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날 밤 너희 아빠가 네 방에 갔다가 뭔가에게 말을 거는 너를 봤거든. 엄마가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그때 네가 본 건 걔가 아니었어.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그건 사람이었어. 내 발로 기는 사람. 바바 선생님은 조길초등학교에서 4학년을 가르쳤다. 이곳은 그녀가 5번째로 근무한 학교였고 매년 그러니까 5년 연속 학교를 옮긴 셈이었다. 하지만 그 이유는 아무도 몰랐다.
어쨌든 교직원들은 물론 학생들과 학부모들까지 모두 그녀를 좋아했다. 겨울방학 시기 있던 날, 바바 선생님은 역시나 내년엔 6번째 학교로 떠날 거라고 말했다. 교실 안엔 실망의 탄식이 울려 퍼졌다. 아이들은 그동안 돌던 소문을 알고 있었지만 막상 듣고 나니 충격이었나 보다. 모두 왜 그녀가 그렇게 자주 학교를 옮기는지는 몰랐지만 곧 알게 될 터였다. 매년 학기 말이면 바바 선생님은 학생들과 줄을 서서 악수를 나누며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나는 일부러 줄 맨 끝에 섰다. 즐거운 한 해였어, 토미. 바바 선생님이 손을 내밀었다. 토미는 눈물을 글썽이며 보고 싶을까 해요, 바바 선생님. 하고 말했다. 그녀는 살짝 몸을 기울여 속삭였다. 말에겐 가까이 가지 마. 처음엔 별 생각 없었겠지만 토미는 그 말을 평생 마음속 어딘가에서 떨쳐낼 수 없을 것이다. 특히 조부모님의 농장에 갈 때마다 마치 간지러운 곳을 긁지 못하는 느낌처럼. 정말 감사했어요, 선생님. 수잔이 손을 내밀며 말했다. 그래, 수잔. 하와이엔 가지 마렴. 이상한 말이었다. 수잔의 부모님은 매년 여름 하와이에 여행을 갔지만 그녀는 아직 어리니 나중에 데려가겠다고 했었다. 하지만 막상 갈 수 있는 나이가 됐을 땐 수잔은 본인도 모르게 항상 정중히 거절할 것이다. 학생들은 바바 선생님과 악수를 나누며 그녀의 힌트를 받았다. 담배는 절대 피우지 마. 사다리 조심해. 마치 저주 같은 조언들이 이어졌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실엔 나와 바바 선생님만이 남았다. 고마웠어, 조조. 선생님이 손을 내밀었다. 나는 그녀의 손가락을 꽉 잡았다. 그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 피가 싹 가셨다. 나는 미소 지었다. 그녀는 손을 빼내려 했지만 어림도 없었다. 학기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게 될 줄은 몰랐지. 그래도 기다린 보람이 있네. 그녀는 이를 악물고 나를 노려봤다. 이게 내 죽음은 아니야. 난 안 무서워. 겁주려고 온 게 아니야. 경고하러 온 거지. 나는 속삭였다. 사람들한테 어떻게 죽을지 말하는 거. 슬슬 그만해. 계속 그러면 귀찮아져. 나는 손을 놓았고 그녀는 비틀거리며 책상 쪽으로 물러났다. 그녀의 눈빛은 나를 죽이고 싶다는 분노로 가득했지만 이미 죽은 자를 죽일 순 없지. 올해도 감사했어요, 바바 선생님. 아, 참고로 그 아이들 말이야. 당신은 그 누구도 구하지 못했어. 그저 조금 밀어준 것뿐이야. 결국 죽음은 다 찾아오거든. 나는 멍하니 텔레비전을 바라보았다. 다큐멘터리는 5년 전 사건을 다루고 있었다. 어느 지방의 한 중학교에 다니던 남학생이 실종된 사건이었다. 도서부에 소속되어 있던 조조. 그는 부활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었다. 하지만 조조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걱정한 가족이 자정이 지나도 조조가 귀가하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다. 금방 조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며칠 후 상황이 급변했다. 쓰레기장에서 사람의 팔이 발견되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조조의 실종 사건과 연결하지 못했으나 또 다른 쓰레기장에서 다리가 발견되고 상황이 변했다. 버려진 오른쪽 다리 발등에는 화상 흔적이 있었다. 그 후 조사를 해보니 실종된 남학생 오른발에도 똑같은 화상이 있다고 어머니가 증언했다. 그렇게 조조의 실종 사건은 살인사건으로 전환되었다. 조조를 살해한 후 시신을 토막내 시내 곳곳에 흩뿌려 놓은 것으로 추측했다. 오늘은 조조의 실종 날로부터 딱 5년이 되는 날이다. 잔인한 살인사건이다. 엽기 사건이다. 발견되지 않은 다른 신체는 어디에 있을까? 다큐는 여러 가설을 두고 사건을 분석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어서 조조의 부모가 인터뷰하는 영상이 나왔다. 그들은 인터뷰 중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했다. 아들을 돌려달라고. 5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 조조를 잊지 않고 그리워하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하지만 이 다큐는 잘못됐다. 살인사건이라고? 아니, 이건 살인사건이 아니다. 왜냐면 난 살아있거든. 나는 미국의 한 대학에 다니는 학생이다. 이곳의 모든 학생은 학기 내내 과제 보고서를 쓴다. 이때 컴퓨터를 사용해야 하기에 학교에는 컴퓨터 몇십 대가 구비되어 있는 연구실이 있다. 학생들은 여기서 종종 밤새 보고서를 작성하곤 한다. 그리고 어젯밤 나는 어김없이 보고서를 작성하느라 바빴다. 저녁을 먹고 곧장 연구실 컴퓨터 앞에 앉았다. 요즘은 특히나 매일 연구실에 와야 해서 지긋지긋했다. 보고서에 골머리를 썩히던 도중 우연히 책상에 연필로 URL이 적혀 있는 것을 발견했다. 누군가 급해서 책상에 메모를 해둔 걸까? 잠시 쉬고 싶었던 차라. 나는 그 URL을 입력해 보았다. 잠시 후에 화면에 페이지가 나타났고 믿을 수 없는 장면이 보였다.
거기에는 어슴푸레한 방 마루에서 피투성이로 쓰러져 있는 남성이 찍힌 사진이 있었다. 난생 처음 보는 잔혹한 사진에 구역질이 나올 뻔했다. 자세히 보니 사진 밑에 이런 글이 있었다. 워싱턴주 40대 남자. 오늘 죽임. 틀림없이 살인자가 범죄를 자랑하는 사이트다. 난 공포심에 곧바로 연구실을 뛰쳐나와 밤새도록 혼자 기숙사 안에 박혀 있었다. 그렇게 오늘 아침 날이 밝고 나는 다시 연구실에 갔다. 그리고 어제는 잘못 본 것일 거라고 굳게 믿고 그 URL을 다시 열어봤다. 그 웹사이트에 나타난 것은 어제와 똑같은 방 사진이었다. 그러나 이번에 마루에 쓰러져 있는 것은 여성이었다. 왼쪽 가슴에는 커다란 나이프가 박혀 있었다. 입, 코, 귀에서는 피가 나오고 있었다. 사진 아래에는 또 글이 있었다. 워싱턴주 30대 간호사. 오늘 죽임. 곧바로 나는 경찰에게 얘기했다. 그러나 경찰들도 웹이란 걸 잘 몰라서 그런지 살인자가 웹상에서 희생자 사진을 올리고 있다는 나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 그렇게 어쩔 수 없이 다시 연구실로 돌아간 나는 고민하다 두려움 반, 호기심 반으로 또다시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 봤다. 그러자 몇 시간 전까지 있었던 사진은 벌써 사라지고 없었다. 그 대신 나의 사진과 전화번호가 쓰여 있었다. 그리고 글 한 줄. 다음은 바로 너.